예, 감사합니다. 화요 포럼 의뢰를 받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하나님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과 돈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 젊은 층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알고 있었죠.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어릴 때는 그냥 넘겼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보니까 야, 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가려고 신대원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야, 이거 우리는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면 도대체 재물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준비하지도 않고 오이를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너희들은 이 새나 들의 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또 그런 말씀도 있죠.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이제 속옷도 벗어줘라. 정말로 좋은 말씀이셔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야, 참 우리도 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영성의 경지에 올라서 저렇게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저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이라고 하는 이 CCM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 앞부분만 잠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밑에 자막 따라 같이 부르면 되겠습니다. 새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2절 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하고 바울의 삶의 스타일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는 장남으로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생애 이후부터는 일을 안 하셨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공개하고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축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저주하고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롭게 사셨죠. 배는 고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돈 걱정은 하고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조금 더 현실적이었어요. 이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해서 선교하고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해서 너희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스타일하고 바울의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제 가져다가 적용해야 될 건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스타일도 다르고 바울의 스타일도 좀 다르거든요. 특별히 이자 문제도 오늘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형제들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한테는 받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100굴덴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1년 동안 20굴덴의 이자를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도 시대의 흐름에 결국 부응해서 한 5% 정도의 이자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이 상업에 대해서도 약간은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를 선호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농업을 증강하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주로 독일의 약간 그 시골 촌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칼빈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동정으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하고 칼빈이 이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최초의 신학자가 칼빈이라고 이렇게 교회 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상업도 칼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네바에서 중상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상업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전파하는 도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루터는 상업은 억제하고 우리가 농업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루터는 자급자족 경제를 선호했고요. 이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은 상업에 호의적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상공업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는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서 적정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뛰어넘었죠. 시대가 달라졌다고 칼빈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느냐 루터와 칼빈의 또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과거는 전통사회였죠. 농사를 지었어요. 대부분 다 농사를 지었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15세기, 16세기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되잖아요.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는 그런 상업 자본주의 시대가 됐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산업 자본주의로 큰 공장을 지어서 대량 생산하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됐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더 뛰어넘어서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됐죠. 월스트리트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 자본주의의 그 시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은행이 이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죠. 그리고 지금의 특징은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사용해서 신용이란 게 좀 나쁘게 말하면 빚이죠. 신용을 사용해서 투자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금융의 기능이 너무 비대하게 발달해짐으로써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 경제가 실물
실물 경제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웩더 독이라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현상. 금융이 이 실물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래서 급등하고 급락하고 불안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에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과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자본소득이 있죠.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익을 얻거나 등등등등 이렇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어요. 자본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소득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위에 거는요, 이 생산성의 상승률입니다. 아래는요, 임금의 상승률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저기가 1970년대예요. 1970년대까지는 생산성의 상승률과 임금의 상승률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임금의 상승률은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즉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임금은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벌써 197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50년 전부터 몸을 움직여서 근로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그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인데 제가 이제 다음 그래프에 보조선을 그어놨습니다. 1980년이라고 밑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 이후부터 옆으로 이 근로소득 임금 증가율이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근로소득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계속 임금 소득이 계속 많이 올랐는데 1980년대부터는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잘 알고 있죠. 할아버지 지금 91살이십니다. 이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제 번 돈은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참 자괴감이 들죠, 그죠? 우리는 그냥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서 시간당 얼마로 이렇게 임금을 버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본소득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 닉슨 대통령이죠. 1971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에요. 이날 금태한 이 조치를 풀어버렸어요. 금태한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 35불을 가져가면 미국은행에서 무조건 금 1온스를 주게 돼 있어요. 달러 35불을 가져가면 미국은행은 무조건 1온스의 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어디에 연동돼 있습니까? 실물 금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해요. 금 보유액만큼, 금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가지고 외국 은행이 와서 달러를 내면서 금 내놓으라 그러면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나 이래서 미국이 재정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지니까 금태한 이 정책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1944년부터 이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달러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나잖아요. 근데 1년 전에 미국의 조그만 브레튼 우주라는 곳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기축통화는 달러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뭘로 보장한다? 금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 바야흐로 이때부터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1971년 닉슨이 이제 더 이상 달러와 금을 안 바꿔준다고 하는 금태한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이게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미국은 자유롭게 달러를 윤정기를 돌리기만 하면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 M2인데 이게 방위의 의미의 통화예요. 통화량이
1980년대부터 2021년까지 작년까지도요. 1980년에는 시중에 도는 달러의 양이 약 1.59조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19.4조 달러가 지금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2배 이상 달러가 시중에 풀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그래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게 채권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죠. 대신에 시중은행들이나 사람들이 달러를 받아가죠. 그래서 이제 채권 보유량이 늘어나면 시중에 달러가 풀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이제 풀려갔죠. 그래서 화살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이 풀리고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달러 가치가 2007년부터 19년 한 12년 사이죠. 지수가 50에서 40으로 하락해요. 그럼 10몇 년 만에 지금 달러 가격이 20%가 하락하는 거죠. 돈값이 속된 말로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설립자인데 레이 달리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 5월 다보스 포럼에서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꾸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쓰레기도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현금은 쓰레기다. 그러니까 뭐든지 현금으로 갖지 않고 부동산이든 뭐든 실물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이렇게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때는 이 사람이 주식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주식도 쓰레기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을 쓴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R이 항상 G보다 크다라고 하는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R이라는 건 자본 수익률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수익률. G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뭐가 더 크다? 자본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에 써놨죠?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길게 보면 거의 200년간의 그 데이터를 이 사람이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최근 결론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자본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진다. 인류의 역사는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역사였다는 거예요.